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새해 첫날부터 부인 김혜경 씨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와 따로 움직이며 홀로 권양숙 여사를 만났고,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라온다. 빨리 올라오네요. 그러게. 싹 진짜 솟아오르네요. 그 사이로. 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후보 캠프는 새해 첫날부터 부인 김혜경 씨 일정을 공격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인과 먼저 서울 한강에서 글로벌 해돋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고 올해. 김혜경 씨는 오후에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부산 경남으로 향했지만 봉하마을 일정은 후보 없이 혼자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 후보의 퇴행적 언행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듣기 불편한 퇴행적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많이 떨어진 거지 저희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회피한다는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연원을 따지지 않겠다. 누가 주장했느냐, 이론적 근거가 뭐냐를 따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후보는 내일도 부산 지역에서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어제 저희 뉴스룸에 나와서 선대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윤석열 후보와 만날 생각도 없다고 수차례 밝혔었는데요. 두 사람이 새해 현충원에서 만났습니다. 역시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그 속에서 윤석열 후보는 위기의식이 커진 듯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전다빈 기자입니다. 국립서울 현충원 참배에 나선 윤석열 후보. 바로 옆에 이준석 대표가 섰지만 둘 다 정면만 응시합니다. 지난달 21일 이 대표가 선대위에 모든직에서 물러난 후 첫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의 거리는 멀어 보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형식적인 덕담만 짧게 나눴을 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 없이 진행된 새해 첫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는 큰절까지 올리며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오만은 곧 독약이라는 것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함께 바꿉시다. 선대위 관계자들은 윤 후보에게 호랑이 기운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갈등을 의식한 듯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별로 시간도 없고 우리가 모두 일치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보가 필승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데 모든 정력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에 대해 원론적인 말만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서로 믿기 때문에. 이 시각 이 대표는 제주로 이동해 국민의힘이 4.3 희생자 등 동백꽃에 아픔을 지닌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선대위 합류에 대해선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시나요? 제 역할이 사실 그 안에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나온 것이고. JTBC 전다빈입니다. 한 주간의 대선 이슈를 살펴보는 대선픽 시간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최근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과 안보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고,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박유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와 종부세에 이어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선 그간 꺼리던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또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네. 뭐 대통령께서도 사과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그건 분명한데 이제 실패를 했으면은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현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북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합의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죠? 합의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게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발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후보를 중범죄자로 표현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정적 중범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중범죄로 얻은 이 돈 가지고 이거 대통령 만드는데 안 쓰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공격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똑같이 섬기겠다 해놓고 국민을 갈갈이 찢어놨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견고했던 정권교체 여론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50%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에 오차범위 안에서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사과와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이탈이 정권교체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두 사람이 쏟아낸 말, 각 후보의 지지 이유를 살펴보면 그 전략의 이유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자는 75%가 정권교체를 위해서라고 답한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는 자질과 능력, 정책이나 공약을 그 지지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로 이재명으로 바뀌어도 정권교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고 윤 후보는 거친 공격으로 정권교체 여론을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주춤하는 사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안 후보의 선전에 긴장해야 하는 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판 야권의 단일화 시너지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용우 선임 기자가 지지율 변화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지율이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후보님한테 격려하시나요? 네, 정말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체감도보다는 숫자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게 차츰차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만약에 상승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착한 사람이 이겨야 된다고 막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양 후보 자체가 본인의 도덕성 또는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자질 문제들,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의구심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셨습니다. 네. 이제 저를 다시 보고 재평가를 해주시는 것 아닌가. 저 타셔서요? 안철수 후보 자체의 어떤 빛을 내는 발광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침체를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에서 10년 있으면서 증명을 했던 도덕성, 네. 제 여러 가지 경험들, 정책적인 역량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집권을 하더라도 네. 현 정권과 과연 달라지겠는가? 혹시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적폐 교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들이, 의구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이 정권 교체 열망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랑 나랑 다를 게 없다. 윤 후보께서 해도 정권 교체이고 네. 제가 해도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윤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보시고 저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보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가 누린 반사 이익은 끝났다고 됐습니다. 윤 후보께서 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사 이익을 보셨었죠. 그런데 이제 그 효과는 거의 상쇄되고 이제는 누가 또 더 자질이 있는지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가 시작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론에 대해서 구체화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총리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리를 한다는 건. 제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민주당이 총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한번 우리 이 관련해서 역시 만납시다. 회동 제안 온다면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실성이 있는지 그거부터 사실은 판단해야겠죠. 함께할 사람이라며 안 후보를 띄우는 윤석열 후보와 정책적 공조는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만들어주는 그 정책을 그냥 국민께 읽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면 결국은 과학기술이 그 사람의 중요 관심사가 아니게 되고 그런 하에서는 제대로 과학기술을 꼭 피울 수가 없는 거죠. 직업적인 사실 특성도 있습니다. 법조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필수적인 그런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과거에 대한 응징입니다. 항상 과거만 보시던 분들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자식 문제 때문에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남이 아닌 거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형님도 이제는 아들까지도 인연을 다 끊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에 정말로 좋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께서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사실 사과라는 것이 시기가 중요하고 사과의 내용과 태도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언행 일치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은 판단하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중범죄가 확정적인 범죄자와 토론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를 부각해서 국민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아주 세부 사항을 알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지율 상승과 단일화의 상관성으로 자연스레 주제가 넘어갔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연말 연초에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확보하겠다. 1월 말부터 2월 초순까지 그 설날 주변으로는 제가 3강 체제,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을 반영해서 누군가나 단일화해야 된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제 계획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뷰 뒤 안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완주 입장은 불변이며 설사 단일화 국면이 오더라도 상승세의 안 후보가 윤 후보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일화는 당원 투표가 아니어서 역선택 등을 방지하면 승산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안 후보의 촉박한 일정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며 진행한 이날 인터뷰 말미에 아직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의사 입장에서 정말로 병이 중하다면 빨리 그 병을 치료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그분을 돕는 길이고 그것이 국민 통합을 위한 길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JTBC 전용호입니다.